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내 몸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물지 않은 감정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호흡은 가빠지며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뛰는 경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온갖 상담과 약물, 주변의 조언을 다 시도해봤지만 그 공허함과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매일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몇 분간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그리고 치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치료 없이도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5가지 핵심 열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의 혁명적인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법이 타인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기술이나 공허한 주문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삶의 목적으로, 트라우마를 내면의 강인함으로, 그리고 절망을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이유로 바꾸도록 도왔던 깊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통찰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법을 기억해내는 것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선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열쇠,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신성한 공간을 발견하라. 상상해 보십시오. 지친 하루를 보내고 마트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당신 앞에 사람이 물건 가격 때문에 점원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반응은 짜증입니다. 몸이 긴장하고 호흡이 빨라지며 마치 모든 에너지가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듯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동적인 반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라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매일 교차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짓밟히던 강제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경이로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똑같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내면의 빛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육체가 쇠약해지기 훨씬 전에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이는 외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차이는 훨씬 더 미묘하지만 무한히 더 강력한 것에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그에 반응하는 그 찰나의 순간 사이에 아주 미세하지만 신성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순수한 자유가 머무는 곳,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야말로 나치 간수들이 내면의 존엄을 지킨 수감자들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이 비난처럼 들릴 때, 사춘기 자녀가 신경질적인 톤으로 대답할 때,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모든 순간에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찰나, 아주 짧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공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반응하기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수년간 남편과 끊임없이 다퉜던 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가 싸움으로 끝났고 모든 교류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문제이며 그가 변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신성한 공간에 대해 배우자 그녀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더라면 그녀는 폭발했을 겁니다. 그 말을 인격적인 공격으로 아내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말과 나의 반응 사이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싸움되신 부부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고 그의 마른 아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잊고 있던 힘, 즉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은 그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이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프랭클은 이를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 왜냐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성찰이 아닌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위협이라도 감지하면 즉시 투쟁도피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고 어깨가 긴장하며 방어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프랭글은 자유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처럼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찾아내는 데 성공할 때마다 그 근육은 더 강해집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고통 속에 숨겨진 지도를 읽어라. 여기 감히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우연히 당신의 삶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는 숨겨진 지도가 있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절대적인 공포의 한가운데서 지구상 가장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1944년 겨울, 프랭클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치는 그의 자유뿐만 아니라 체포될 당시 외투에 숨겨두었던 그의 필생의 역작, 소중한 원고까지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적인 상실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대신 프랭클은 자신의 비극을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력, 가족, 정체성, 삶의 목적까지 당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는 것을요.
그리고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짓밟히는 곳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고통이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에서 이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로 말입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을 잃은 62세의 한 여성, 카르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별 후 1000몇 달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실이 닥쳤을까?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녀의 고통은 무의미하고 잔인하며 불공평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고통 속에 숨겨진 지도에 대해 배우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카르멘은 자신의 상실의 경험이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녀를 연결시켜 주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범했던 사랑의 다른 쪽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오직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미망인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한 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발견한 비밀입니다. 당신의 그 구체적인 고통,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바로 그 특정한 상처는 우주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은 완전히 볼 수 없지만 당신이 발견할 용기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즉각적인 고통 너머를 보고 개인적인 경험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쇠, 영혼의 연금술, 상처를 약으로 바꾸라.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신의 고통이 어제 당신이 헤맸던 그 어둠 속을 오늘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에서 아직 피가 흐를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고 우리를 제한하고 저주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면 그것은 증언이 되고 지도가 되며 빛이 됩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그는 증오나 복수심을 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가장 불합리한 고통조차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는 왜 고통받았는가? 나는 왜 아직 숨쉬고 있는가? 당신도 오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고통의 거울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간신히 빠져나온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여정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비록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담가일 필요도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이야기, 겸손하게 상처가 아닌 아문 흉터의 자리에서 말하는 당신의 진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열쇠, 실존적 공허를 채워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영혼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모든 것을 잿빛으로 만드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음식을 먹지만 맛을 즐기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연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만 피곤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에는 이름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이것을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실존적 공허는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를 때 목표를 의미와 성취를 목적과 행복을 방향과 혼동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집, 배우자, 직장, 가족을 가졌더라도 당신이 왜 사는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프랭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 따르는 세 가지 주요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쾌락 추구입니다. 음식, 여행, 오락, 즉각적인 만족감으로 공허함을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쾌락은 마취제일 뿐 치유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권력 추구입니다. 취약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성취, 돈, 지위, 인정을 쌓지만 결국 영혼은 똑같이 공허합니다. 셋째는 회피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라는 가장 깊은 질문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항상 바쁘고 산만하게 잠든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혁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을 피하거나 쾌락을 쌓거나 타인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을 당신 자신을 넘어선 목적과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내밀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 때문에 파괴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조차, 무릎 꿇고 있을 때조차,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당신에게 힘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공허를 길로, 고통을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쇠, 치유의 역설을 끌어안아라. 치유 과정 자체를 파괴하는 조용한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치유에 집착할수록 진정한 치유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대화와 기억, 반응을 분석합니다. 다른 설명을 찾거나 모든 것이 마침내 바뀔 것이라는 신호를 기대하며 같은 지점을 맴돕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의 상처는 인생의 한 챕터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전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프랭클은 과잉 성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을 도와야 할 생각이 당신을 가두는 생각이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은 더 오지 않을 것이다. 불안에 대해 생각할수록 불안은 더 커질 것이다. 치유에 집중할수록 치유는 더 멀어질 것이다. 치유는 당신이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 속으로 녹아들도록 허용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가장 강력한 역설입니다. 일어난 일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맴도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역설적 의도라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증상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초대하고 관찰하고 저항 없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불안 발작을 두려워하는 여성에게 프랭클의 영향을 받은 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발작이 올 것 같으면 그것을 바라도록 노력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가능한 최악의 불안 발작을 겪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녀가 시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저항과 투쟁이 없자 불안은 그것을 유지하던 연료를 잃었습니다. 즉시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힘이 아닌 자유로부터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빅토르 프랭클의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5가지 열쇠를 탐험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신성한 공간을 찾는 것부터 고통 속에서 의미의 지도를 읽고 상처를 타인을 위한 약으로 바꾸는 영혼의 연금술, 실존적 공허를 채우고 마지막으로 치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역설적인 지혜까지.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당신의 상처가 아님을, 당신은 그 상처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과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여전히 세상에 내어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각성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의미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내 몸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물지 않은 감정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호흡은 가빠지며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뛰는 경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온갖 상담과 약물, 주변의 조언을 다 시도해봤지만 그 공허함과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매일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몇 분간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그리고 치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치료 없이도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5가지 핵심 열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나치 강제수용소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의 혁명적인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법이 타인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기술이나 공허한 주문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삶의 목적으로, 트라우마를 내면의 강인함으로, 그리고 절망을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이유로 바꾸도록 도왔던 깊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통찰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법을 기억해내는 것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선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열쇠,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신성한 공간을 발견하라. 상상해 보십시오. 지친 하루를 보내고 마트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당신 앞에 사람이 물건 가격 때문에 점원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반응은 짜증입니다. 몸이 긴장하고 호흡이 빨라지며 마치 모든 에너지가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듯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동적인 반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라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매일 교차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짓밟히던 강제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경이로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똑같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내면의 빛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육체가 쇠약해지기 훨씬 전에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이는 외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차이는 훨씬 더 미묘하지만 무한히 더 강력한 것에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그에 반응하는 그 찰나의 순간 사이에 아주 미세하지만 신성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순수한 자유가 머무는 곳,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야말로 나치 간수들이 내면의 존엄을 지킨 수감자들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이 비난처럼 들릴 때, 사춘기 자녀가 신경질적인 톤으로 대답할 때,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모든 순간에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찰나, 아주 짧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공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반응하기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수년간 남편과 끊임없이 다퉜던 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가 싸움으로 끝났고 모든 교류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문제이며 그가 변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신성한 공간에 대해 배우자 그녀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더라면 그녀는 폭발했을 겁니다. 그 말을 인격적인 공격으로 아내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말과 나의 반응 사이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싸움되신 부부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고 그의 마른 아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잊고 있던 힘, 즉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은 그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이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프랭클은 이를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 왜냐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성찰이 아닌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위협이라도 감지하면 즉시 투쟁도피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고 어깨가 긴장하며 방어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프랭글은 자유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처럼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찾아내는 데 성공할 때마다 그 근육은 더 강해집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고통 속에 숨겨진 지도를 읽어라. 여기 감히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우연히 당신의 삶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는 숨겨진 지도가 있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절대적인 공포의 한가운데서 지구상 가장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1944년 겨울, 프랭클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치는 그의 자유뿐만 아니라 체포될 당시 외투에 숨겨두었던 그의 필생의 역작, 소중한 원고까지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적인 상실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대신 프랭클은 자신의 비극을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력, 가족, 정체성, 삶의 목적까지 당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는 것을요. 그리고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짓밟히는 곳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고통이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에서 이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로 말입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을 잃은 62세의 한 여성, 카르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별 후 1000몇 달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실이 닥쳤을까?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녀의 고통은 무의미하고 잔인하며 불공평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고통 속에 숨겨진 지도에 대해 배우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카르멘은 자신의 상실의 경험이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녀를 연결시켜 주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범했던 사랑의 다른 쪽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오직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미망인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한 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발견한 비밀입니다. 당신의 그 구체적인 고통,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바로 그 특정한 상처는 우주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은 완전히 볼 수 없지만
당신이 발견할 용기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즉각적인 고통 너머를 보고 개인적인 경험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쇠, 영혼의 연금술, 상처를 약으로 바꾸라.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신의 고통이 어제 당신이 헤맸던 그 어둠 속을 오늘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에서 아직 피가 흐를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고 우리를 제한하고 저주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면 그것은 증언이 되고 지도가 되며 빛이 됩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그는 증오나 복수심을 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가장 불합리한 고통조차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는 왜 고통받았는가? 나는 왜 아직 숨쉬고 있는가? 당신도 오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고통의 거울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간신히 빠져나온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여정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비록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담가일 필요도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이야기, 겸손하게 상처가 아닌 아문 흉터의 자리에서 말하는 당신의 진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열쇠, 실존적 공허를 채워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영혼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모든 것을 잿빛으로 만드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음식을 먹지만 맛을 즐기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연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만 피곤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에는 이름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이것을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실존적 공허는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를 때 목표를 의미와 성취를 목적과 행복을 방향과 혼동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집, 배우자, 직장, 가족을 가졌더라도 당신이 왜 사는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프랭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 따르는 세 가지 주요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쾌락 추구입니다. 음식, 여행, 오락, 즉각적인 만족감으로 공허함을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쾌락은 마취제일 뿐 치유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권력 추구입니다. 취약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성취, 돈, 지위, 인정을 쌓지만 결국 영혼은 똑같이 공허합니다. 셋째는 회피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라는 가장 깊은 질문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항상 바쁘고 산만하게 잠든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혁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을 피하거나 쾌락을 쌓거나 타인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을 당신 자신을 넘어선 목적과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내밀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 때문에 파괴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조차, 무릎 꿇고 있을 때조차,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당신에게 힘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공허를 길로, 고통을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번째 열쇠, 치유의 역설을 끌어안아라. 치유 과정 자체를 파괴하는 조용한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치유에 집착할수록 진정한 치유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대화와 기억, 반응을 분석합니다. 다른 설명을 찾거나 모든 것이 마침내 바뀔 것이라는 신호를 기대하며 같은 지점을 맴돕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의 상처는 인생의 한 챕터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전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프랭클은 과잉 성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을 도와야 할 생각이 당신을 가두는 생각이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은 더 오지 않을 것이다. 불안에 대해 생각할수록 불안은 더 커질 것이다. 치유에 집중할수록 치유는 더 멀어질 것이다. 치유는 당신이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 속으로 녹아들도록 허용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가장 강력한 역설입니다. 일어난 일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맴도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역설적 의도라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증상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초대하고 관찰하고 저항 없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불안 발작을 두려워하는 여성에게 프랭클의 영향을 받은 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발작이 올 것 같으면 그것을 바라도록 노력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가능한 최악의 불안 발작을 겪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녀가 시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저항과 투쟁이 없자 불안은 그것을 유지하던 연료를 잃었습니다. 즉시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힘이 아닌 자유로부터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빅토르 프랭클의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5가지 열쇠를 탐험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신성한 공간을 찾는 것부터 고통 속에서 의미의 지도를 읽고 상처를 타인을 위한 약으로 바꾸는 영혼의 연금술, 실존적 공허를 채우고 마지막으로 치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역설적인 지혜까지.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당신의 상처가 아님을, 당신은 그 상처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과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여전히 세상에 내어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각성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의미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내 몸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물지 않은 감정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호흡은 가빠지며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뛰는 경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온갖 상담과 약물, 주변의 조언을 다 시도해봤지만 그 공허함과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매일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몇 분간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그리고 치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치료 없이도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5가지 핵심 열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나치 강제수용소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의 혁명적인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법이 타인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기술이나 공허한 주문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삶의 목적으로, 트라우마를 내면에 강인함으로, 그리고 절망을 앞으로 나아갈 강력한 이유로 바꾸도록 도왔던 깊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통찰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법을 기억해내는 것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선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열쇠,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신성한 공간을 발견하라. 상상해 보십시오. 지친 하루를 보내고 마트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당신 앞에 사람이 물건 가격 때문에 점원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반응은 짜증입니다. 몸이 긴장하고 호흡이 빨라지며 마치 모든 에너지가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듯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동적인 반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라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매일 교차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짓밟히던 강제수용소에서 프랭클은 경이로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똑같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내면의 빛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육체가 쇠약해지기 훨씬 전에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이는 외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차이는 훨씬 더 미묘하지만 무한히 더 강력한 것에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그에 반응하는 그 찰나의 순간 사이에 아주 미세하지만 신성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순수한 자유가 머무는 곳,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야말로
나치 간수들이 내면의 존엄을 지킨 수감자들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었던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이 비난처럼 들릴 때, 사춘기 자녀가 신경질적인 톤으로 대답할 때,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모든 순간에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찰나, 아주 짧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공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반응하기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수년간 남편과 끊임없이 다퉜던 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가 싸움으로 끝났고 모든 교류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문제이며 그가 변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신성한 공간에 대해 배우자 그녀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더라면 그녀는 폭발했을 겁니다. 그 말을 인격적인 공격으로 아내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말과 나의 반응 사이 이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싸움되신 부부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고 그의 마른 아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이 잊고 있던 힘, 즉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은 그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이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프랭클은 이를 인간의 마지막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 왜냐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성찰이 아닌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위협이라도 감지하면 즉시 투쟁도피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고 어깨가 긴장하며 방어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프랭글은 자유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처럼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찾아내는 데 성공할 때마다 그 근육은 더 강해집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고통 속에 숨겨진 지도를 읽어라. 여기 감히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우연히 당신의 삶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는 숨겨진 지도가 있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절대적인 공포의 한가운데서 지구상 가장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1944년 겨울, 프랭클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치는 그의 자유뿐만 아니라 체포될 당시 외투에 숨겨두었던 그의 필생의 역작, 소중한 원고까지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적인 상실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대신 프랭클은 자신의 비극을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력, 가족, 정체성, 삶의 목적까지 당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는 것을요. 그리고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짓밟히는 곳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고통이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에서 이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로 말입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을 잃은 62세의 한 여성, 카르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별 후 1000몇 달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실이 닥쳤을까?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녀의 고통은 무의미하고 잔인하며 불공평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고통 속에 숨겨진 지도에 대해 배우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카르멘은 자신의 상실의 경험이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녀를 연결시켜 주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범했던 사랑의 다른 쪽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오직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미망인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한 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발견한 비밀입니다. 당신의 그 구체적인 고통,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바로 그 특정한 상처는 우주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은 완전히 볼 수 없지만 당신이 발견할 용기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즉각적인 고통 너머를 보고 개인적인 경험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쇠, 영혼의 연금술, 상처를 약으로 바꾸라.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신의 고통이 어제 당신이 헤맸던 그 어둠 속을 오늘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에서 아직 피가 흐를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고 우리를 제한하고 저주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면 그것은 증언이 되고 지도가 되며 빛이 됩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그는 증오나 복수심을 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가장 불합리한 고통조차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로고 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는 왜 고통받았는가? 나는 왜 아직 숨쉬고 있는가? 당신도 오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고통의 거울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간신히 빠져나온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